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시간 반에 걸쳐서 김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무슨 김치 얘기가 2시간 반이나 할 게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사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김치라는 거는 한국인한테는 항상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음식이라서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이 K-팝과 우리나라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여러 음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도 당연히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변형,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김치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종가에서 김치의 색깔인 레드를 이용해서 레드토크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부터 한 분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수영 배우님인데 워낙 그 요리에 진심이셔가지고 요즘 깍두기라는 별명이 붙으셨다고. 깍두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국의 정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죠. 요즘 그 한식 전파의 아이콘이 되셨다고 하는데 김치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이콘은 아니고 유니콘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콘은 아닌데 제가 요리 프로를 한 지 이제 5년쯤 됐는데요. 요리 프로 하면서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취미가 요리였는데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이 제 요리를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제 부엌에서 맨날 밤을 새워서 5년 동안 330개쯤 되는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치 레시피를 보여드린 게 깍두기였는데 14번 연속으로 매일 김치를 담갔어요. 제가 느낀 건 김치는 생각보다 쉽지만 상상하는 것보다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많이 먹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저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요리는 잘 못해요. 하지만 열정 가득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의 진짜 대가이신 조희숙 셰프님이신데요. 인사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한식의 대가, 셰프들의 셰프. 그래도 주시는 거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식의 대가 조희숙입니다. 그 뻔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항상 김치가 김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나름대로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국내 최고의 외식 기획자로 불리는 정동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정이라고 합니다. 김치 이야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전 사실 고기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깃집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먹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추가가 가장 합당하게 느껴지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의 관점에서 김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서 브랜드로서의 어떻게 나아가는 김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자 김치 하면 떠오르는 자기 인생의 첫 추억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고 들어갈까요? 저희는 김치를 트럭으로 김장을 했어요. 2.5톤 마이티 트럭에 무와 배추와 총각무가 가득 실려오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고 거기다 뚝을 붓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김치 하면은 친척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처럼 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이 김치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 김치 하면 저 외할머니 깍두기가 떠올라요. 그 시원한데 달지 않고 맛있는.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그 비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돼지파. 돼지파가 뭘까요? 우리 다 먹어본 건데. 염교 아세요? 이건 알겠죠? 락교. 그게 뭐 중국 남부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서 키우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뭐 샬롯도 아니고 양대파도 아니고 그 중간인데 그게 저한테는 김치예요. 저한테는 모든 식욕과 또 모든 입맛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은 그 직접 그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김치를 다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아직도 전통적으로 담그시죠? 장독대까지는 아니지만 김치 냉장고에 담그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거기가 섬이었어요. 그 섬에서 나오는 해초, 그 해초 중에서도 감태, 그거를 삭힌 그 김치를 가지고 양념을 했을 때 너무나 향기롭고 그 맛있었던 그것이 아직도 그 코에서 그 향이 맴도는 그런 그 추억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그
김치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어머니가 항상 갱식이라는 걸 끓여주셨어요. 혹시 갱식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 야채 나물들을 넣고 사실 이제 배추도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김치 국물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내가지고 뜨겁게 끓여 먹는 거를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그 갱식이를 같이 먹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여러 반찬이 있지만 김치는 그냥 반찬이라기보다는 뭔가 한국인의 소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우리 해외여행 나갈 때도 김치랑 이 컵라면을 싸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한국인들은 김치가 없으면 못 살게 됐을까? 우리한테 도대체 김치란 건 뭘까? 저는 도시락을 쌌던 세대이기 때문에 김치가 늘 나왔고 도시락 통해서 늘 김치 냄새가 났고 그게 조금 이상하지만 향기로웠던, 딱 정확하게 3교시 끝나면 향기로워져요. 2교시까지는 부담스럽다가. 저한테는 정서적인 음식인데 아마 왜 한국인한테 김치가 소중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수많은 기억들의 어떤 결정체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독특한 김치, 잘 만든 김치 이런 거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치의 버라이어티가 저 어렸을 때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식당의 구조를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김치는 조연일 때가 더 빛날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보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거는 보쌈 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쌈과 플러스 오징어, 낙지가 나오는 형태의 집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연과 조연이 만나서 하나의 주연을 이루기도 하는데, 김치는 오히려 그랬을 때 셀링하기가 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김치가 빛날 수 있고 김치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는 음식과 합의됐을 때 더 빛날 수 있다라는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좀 더 대중식당을 기획을 하고 그 프라이스에 민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줘야지 이 김치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사업가께서는 접근하는 그 발상이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를 주인공으로 하는 것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반 그 식당에서 만약에 김치가 페이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주요리의 그 원가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따로 분리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놨는데 뭐 듀노 김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종가에서도 타임스퀘어에 5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도쿄에서 김치 블래스트 팝업이라고 해서 이제 일식에도 김치가 잘 어울린다는 캠페인을 하거나 뭐 이런 노력도 해서 결국 이제 결실을 맺은 거죠. 세계인들이 김치를 먹고 있으니까. 할리우드 배우들이 김치를 먹고 멕시코 사람들이 타코에다 김치를 넣어서 먹는 시대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20여 년 만에 빠르게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는지.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김치를 가르치는 걸 볼 때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그 파고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김치가 5대 건강식품으로 매거진에 선정이 된 것이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김치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고 안 오거든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저희가 그것을 묶어서 준비를 많이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님은 이 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뭔가 이제 김치를 다 큰 아들처럼 세계 안으로 내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 한번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위험한 발언이라서 제가 혹시 남겨진 자료로 남겨서 좀 두렵긴 한데, 음식은 전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이 그러니까 정말 자식처럼 학교 다 졸업시키고 옷 입히고 월세방 구해가지고 학교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던져줘야 발전을 하더라고요. 음식이 그대로 보존 가치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옷을 겹겹이 입고 해외에 나가면 그냥 사멸되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페루에 가면 치파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민자들, 아까 하와이 나왔지만 페루의 중국인 이민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막 송나라 멸망했을 때, 명나라 멸망했을 때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보트필per이 생긴 거예요. 남태평양도 가고 하면서 간장 들고 갔죠. 각설탕 들고 갔죠. 그런 문화들을 가져가서 중식을 퍼뜨린 거죠. 그냥 자생적으로 살아남았어. 이게 무슨 중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먹어보면은 팬더 익스프레스? 약간 이렇게 생각나는 맛의 음식이 그 나라의 메인 음식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그냥 던져져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화 자체가 던져지면 살아남으면
대박인 거죠. 우마미를 일본 사람이 이게 등재를 시켰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너무 맛을. 저는 하나를 더 올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발효 감칠맛. 발효 감칠맛. 예. 그 감칠맛 차이 저희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감칠맛.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마미라고 통일돼 버렸잖아요. 조금 아쉽긴 해요, 저도. 세이버리 테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발효된 맛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것이 김치에서 나올 수 있어서 하나 좀 우겨보면 안 될까요? 이제 김치가 세계화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지 못했던, 전에는 한국인들이 김치를 가장 잘 담그고 가장 맛있게 먹는다는 게 당연시 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제일 김치를 잘 담그는 거를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아직도 사람들이 김치는 역시 코리아다 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오리지널이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묘한 상황이 되는데. 좀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우리가 오리지널인지는 결과적으로 역사가 말해주더라고요. 김치가 브랜뉴한 음식, 신식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19세기 중반에서야 빨간 김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건 어떤 맥락과 비슷한지 알아요? 최초의 피자 레스토랑이 나폴레에 언제 열렸는지 아세요? 1830년.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는 언제쯤 기록될까요? 1890년 넘어서예요. 우리가 아는 그 이태리 피자가 되게 오래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뭐 미국이랑 싸우죠. 미국 피자는 뉴욕 피자고. 그러니까 다 100년 전에 나온 음식들이 사실 우리가 섭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세계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클래식이긴 하지만 이걸 무조건 잡고 있는 것도 100년 전에 대한 어떤 아련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은 계속 변하고 있고 불과 100년 전 김치고 100년 전 피자예요. 근데 원조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문화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입맛에 익숙해지면 그게 우리 문화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셰프님은 좀 그 반박을 하실 것 같은, 아까 삼국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맞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니, 셰프님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권도 종족이었는데 예. 이게 달라졌잖아요, 위상이. 그 김치 종족의 위상도 곧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종족의 위치는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클래식을 꼭 지킬 필요는 없어도 그냥 물에 흐르듯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나를 공부할 필요는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일본의 라멘의 사회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라멘이 일본의 국민 음식 중에 1등입니다. 카레보다도 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라멘이 먹은 지 이제 100년이 안 됐어요. 라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무시를 받죠. 소바와 우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근본이 없다, 너네는. 항상 이제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는 말은 클래식이거든요. 클래식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취합니다. 라멘을 하시는 분들은 도제 방식이라는 걸 자기들이 자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도제처럼 실제로 그 스승한테 물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 분파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삿포로의 미소 라멘, 도쿄의 쇼유 라멘, 이런 것들을 분파를 나누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설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김치가 외국에 들어가서 외국에서 또 다른 반찬과, 반찬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른 요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분명한 전략은 필요해 보여요. 그 전략으로서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프랑스 와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와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그 와인 나무의 품종, 카르보네 소비뇽이라든지 소비뇽 블랑이라든지 피노 노아라든지 그레나쉬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고급 와인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와인의 역사 9,000년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젊은 와인 농민들이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비싼 와인 지역에 이 묘목을 들고 이민을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와인 유명한 거 나오는 것도 소비뇽 블랑 프랑스 품종에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품종도 카르보네 소비뇽 프랑스 품종이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카르보네 소비뇽과 소비뇽 블랑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두 가지 전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프랑스의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들이 모여가지고 와인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랑스에 보면은 뭐 보르도는
그랑크루 클라세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때 뭐 오데 샤토 이런 표현들이 생기고 또 부르고뉴 지역은 조금 다른 그 전략으로 가서 클리마 또는 테로아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런 접근이 상업적으로 좀 뭐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김치라고 느꼈을 때 어떤 음식 재료라고 보면은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김치를 가지고 주제로 식당을 만들면 난 어떻게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형상들이나 이런 인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수 할머니 손맛 김치 뭐 이런 것들이 김치를 식품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식당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다른 면을 좀 더 강조를 통해서 김치 자체에 대해서 상품 그레이드를 올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레이드를 먼저 경험하게끔 만드는 장치를 만드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님은 그 세계 미식 프로그램 탐방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접근하는 네. 방법을 접해보셨는데 만약에 배우님이 글로벌 타겟을 한 어떤 새로운 뭐 종가 콜라보 김치 라인을 런칭을 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세계 사람한테 접근을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김치는 어쨌건 반찬 중에 왕이지만 반찬은 맞거든요. 커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메시 포테이토나 이렇게 뭐 스테이크 옆에 붙는 혹은 무슨 뭐 그릴드 베지터블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자체로서 존재감 있고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찬이긴 해요. 구첩에 안 속하지만.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찬 5개를 넣고 입속에서 만들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나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밥이 있고 반찬이 5개 있어요. 따따따딴딴. 그럼 입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쉬워요. 베스킨 라빈스 31가지 8가지 반찬이면 몇 개인 줄 아세요? 255가지 9개면 511가지 막 늘어나요. 제가 수학을 잘못하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김치를 컨비네이션 하는지 잘 사례화시켜서 수학적 공식을 만들고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김치랑 어떤 것이랑 컨비네이션이 좋은지 스스로 알아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반찬을 검색했을 때 K푸드를 검색했을 때 김치를 검색했을 때 아 김치는 불고기랑 어울려. 아 김치는 폭립이랑 어울리네. 아 김치는 가버네 수비뇽이랑 어울린대.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치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지금은 단순히 음식으로 김치가 퍼졌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김치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만약에 딱 외국인들한테 김치가 이렇게 멋있는 음식이야라고 한 가지 스토리를 딱 꺼낸다면 어떤 스토리가 가장 멋진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김치를 잘 절여서 양념을 해가지고 룸 템퍼레이처에 하루나 이틀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경우 그 룸 템퍼레이처에 대한 규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 더운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저 윗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그리고 그게 주방 아닐 수도 있고 바깥일 수 있는데 그 실온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 상태를 보고 뽀글뽀글 올라오면 들어가야지 하지만 그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김치의 특성이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장원에 앉아서 이제 파마를 하다가 이렇게 파마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해주는 그 모자를 쓰고 앉아서 이거를 온도 조절을 해갖고 김치통에다가 씌워가지고 온도랑 시간을 딱 세팅을 해서 몇 도에 몇 시간을 이거 익혀서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 왜냐하면 김치 냉장고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김치통이 커도 작아도 늘어나는 헝겊으로 이렇게 이제 그 크기에 맞춰서 온도 세팅하고 시간 세팅해서 이거로 하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외국인들이 또 해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그 레몬을 가지고 뭐 김치 비슷한 걸 담그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포르투갈에 갔을 때 동치밀국물로 셔벗을 만들고 그 고급 초콜릿 그리고 몇 가지 레몬 제스트 좀 들어갔고요.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절인 레몬이었어요. 김치랑 비슷했어요. 그 키친 투어를 좀 시켜주더라고요. 반지하 내려가니까 거기에 이만한 통에 레몬이 꽉 담겨 있네. 그래서 레몬청인가 레몬을 소금에 절인 거래요. 그리고 뽀글뽀글 우리처럼 실온에서 보관을 하면은 발효가 일어난다네요.
그리고 깊은 맛이 난대요. 그러니까 레몬은 그냥 아쉬운데 이렇게 좀 발효된 부드럽고도 고급스러운 신맛이 난다는 거죠. 거기에 염도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리에 넣기도 좋고 그 껍질도 이용하고 그리고 즙도 이용하더라고요. 김치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좀 단순한 절임 채소죠. 그렇게 붙여서 이해를 시키니까 그들도 김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셰프가 매일 일처럼 담그는 그 레몬 김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담궜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동치미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우리 김치가 사실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극동 지역, 동남부 지역까지 퍼지려면 북미도 마찬가지지만 그 김치만의 특성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믿음을 주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치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알고리즘에 한국 음식 하면 김치가 떠오를 수 있게 바뀌면 어떨까. 캐데몬이 나왔잖아요. 케이폰 데몬스터. 그걸 보고 김밥 좋아하고 반찬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 먹을 때마다 김치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5천만 명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 나라가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액티브리 운영하는 사람 숫자가 인구당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찍어서 해시태그 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K-팝의 다이나믹이 그대로 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에 놀거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토를 가면 특히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란 나라의 그림이 교토에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같이 타고 가는 문화가 료칸이라는 게 있고 료칸에 가서 온센을 할 수 있고 가이세끼를 먹을 수 있는 이 풍성한 그림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전 친구들이랑 위스키를 담그러 갔습니다. 남양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서 위스키 한 통을 한 10명이서 이렇게 쉐어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하는데 이제 숙성하는 그 기간이 뭐 2년에서 3년 더 길게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험하고 싶은 그림. 이런 게 내가 위스키를 담글 수 있는데 왜 김치는 못 담그냐.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오래된 고택에서 자면서 그런 음식을 먹는 문화에서의 방식은 왜가 우리 그림으로 못 다루냐. 왜 우리 꼭 안동에 가고 우리 경복궁을 가는 외국 사람들을 못 만드냐.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김치랑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점점 더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은 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드니까요. 김치를 담그는 게 너무 고되고 산업적으로만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런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종가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와이너리를 가서 투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유럽을 가서 하는 것처럼 종가에서 담은 김치를 1년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 우리가 발효된 맛이 이런 거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올 수 있고 반대로 그 안에서 그 식주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한국에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항상 해보거든요. 저는 그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아까 1시간 반 전에 이 우리가 김치를 재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발효의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키를 어떻게 마케팅하나 보면은 이걸 어디다 넣어가지고 몇 년 발효시켰는지가 주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18년 발효시켰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것도 굳이 와이너리 투어 가면은 어디를 보여주냐면은 발효 공간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지하에다가 막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그 통이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어떤 와이너리 투어 가니까 그 안에 이렇게 새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너리 문이 열리면은 갑자기 팍 새가 날아다니면서 지저귀고 거기서 뭔가 막 모던 아트가 막 이러니까 뭔가 그 우리 어렸을 때 장독대에다가 와인 발효시키는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인데도 뭔가 약간 있어 보이고 와인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마법에 의해서 태어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는 실제로 일종의 마법이긴 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조금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항아리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건지 그 온기에 대한 멋진 건지도 좀 스토리텔링이 되면 좋겠고 그거를 발효시키는 공간 뭐 겨울에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어필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그 우리가 김치라는 식품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잘 하는데
뭔가 그 발효의 스토리를 이 와인이나 그 치즈 만드는 친구들은 막 뭐 위스키 당기는 친구들은 막 엄청 막 우리는 18년 뭐 무슨 쉐리 바트리고 조금 막 그런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그 사실 액체 요만큼을 한 40만 원, 5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쪽은 많이 어필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아까 그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발효에 대해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치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 그 말씀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발효시켜서 이제 내보내는가를 여쭤보면은 발효시켜서 보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바로 그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과정 발효하는 과정에 따라서 똑같은 김치를 받아도 다 맛이 틀려지는 거죠. 내가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 발효된 김치를 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김치 발효된 상태에 대한 그 디테일이 좀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발효된 김치에 따라 그 등급이 달라지고 분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김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김치에 대한 거리감을 뭔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잘파라고 그러더라고요. Z세대하고 알파고 아래. 그래서 이 잘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뭐 러닝 크루라든지 이렇게 그들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어떤 그 뭐 같이 모여서 뛰기를 좋아한다든지. 근데 저는 한 가지 트렌드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그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 요번에 처음으로 대체로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하면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이 어떤 그 데케당스를 즐기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젊은 세대들이 웰빙에 빠져 있어서 처음으로 코첼라 페스티벌 오프닝을 5km 조깅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열광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챙기는 네. 이런 문화가 늘어나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네. 우리가 김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김치 ABC 주스라도 만들어야 되나요? KBC, 네. KBC 주스. 네, 오히려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김치라는 게 벌써 우리는 김치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런 주스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저희는 벌써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을 타겟으로 하고 글로벌을 타겟으로 할 때는 김치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편견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김치라는 것들이 어떤 재료의 하나로서 또다 건강한 아까 말씀하신 웰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의 하나의 강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언뜻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요거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마라라는 게 이 어느 순간 저는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마라탕이 생기고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지나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이제 10대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뭐 제가 20대 때 어린 친구들이 점점 마라탕을 계속 먹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프라이드 치킨 회사들을 보면 보통 마라 맛이 이제는 하나의 맛으로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 표현하는 맛에 기본 뭐 마늘 갈릭 있는가 하면은 마라 맛이 하나로 깊숙이 들어와서 더 어린 세대들은 한 달에 한 번 마라탕을 먹는 세대들이 됐고 그런 게 저는 김치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즈닝적인 역할일 수도 있고 지금 말한 어떤 운동 웰니스에 있어서 김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김치는 뭔가 김치 주스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김치 팩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김치라는 것들을 어떻게 포지션을 시키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만약에 로제가 김치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열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점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김치의 가치는 앞으로 좀 더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라고 잠깐 상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캘리포니아에 그 트레킹이 엄청 인기라고 하는데 트레킹 우리 왜 등산하고 내려오면 우리 아버님들 동치미 드시는 것처럼 이 등산하고 내려오면은 김치 아이언 드링크, 김치 이온 음료 한번 시원하게 딱 마셔라. 뭐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배우님은 만약에 이 세계 잘파 세대들한테 네. 뭔가 김치의 한 아이템, 네. 꼭 배추김치 필요 없이 네. 아까 필요 없죠. 등산이나 러닝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동치미 드링크를 판다는 아이디어처럼 네. 뭔가 이런 뭐 이제 미래에 대한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재밌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으니까 어떤 거에 재밌을 것 같아요. 김치요. 일단 김치 국물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치트키가 되긴 하거든요. 잘 익은 김치 한 2주쯤 지난 잘 익은 김치 1g. 1g이 얼마일까요? 참고로 소금 한 꼬집이 0.6g쯤 되거든요. 소금 한 꼬집보다 조금 더 많은 부피의 김치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수는 1억 마리가 넘어요. 미니멈.
거의 요구르트랑 동급이에요. 요구르트가 좀 세긴 해요. 김치 유산균이 좋은 게 뭐냐면은 락토바실러스 김치예요. 얘가 가혹한 환경에서 자란 유산균이에요. 소금과 고추의 방해를 이기고 살아남은 놈이에요. 위산에도 강해요. 장까지 살아갑니다. 캡슐에 안 씌워도요. 그게 김치의 장점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 마케팅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산균은 그냥 화두거든요. 우리야 예민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직 유산균에 대한 그렇게 어떤 그 니즈가 없어요. 알려주면 니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배추 말고 다른 김치 담았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지금은 그 미국에서 그 구입할 때도 한국 재료가 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구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한국 재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추김치를 못 담다 보니까 청경채를 절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배추속을 넣어서 한 포기씩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쭉 담았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빨간 무가 뭐였죠? 레디쉬? 거기는 알타리처럼 단으로 팔아요. 그걸 사다가 깍두기를 담았어요. 근데 담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연하고 그런데 익으니까 조금 탈색이 되던데 굉장히 그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연했었거든요. 배추나 무에 국한되지 않은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익숙한 그런 채소를 가지고 그것들도 다 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보였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은 비율을 아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만드는 거 좋아해요. 김치를 한 번만 담가보면 진짜 안 어려워요. 깍두기부터 시작하죠. 저도 20대 첫 김치는 석박지였어요. 깍두기도 귀찮으면 막 쓰면 돼요. 그냥 연필 깎듯이 깎아가지고 석박지 담그면 어지간하면 실패 안 해요. 쉬워요. 소금에 절였다가 뺀 다음에 알캉해지면 그냥 갖은 양념 넣고 무치면 돼요. 내가 양념 맛봤을 때 그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건 망했다. 그러면 새우젓 좀 더 넣으면 돼요. 이거 너무 짜다. 그러면 물을 좀 더 넣어요. 뭐 괜찮아요. 좀 짜도 나중에 되면은 잘 익을 수 있어요. 한두 번만 경험하면은 저도 14번쯤 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연속으로. 여러분이 한 번만 담가 보시면 김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훨씬 애정이 생기실 거예요. 그 14번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14번을 채워서 김치의 대를 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 중국 기자 한 분이 책을 쓰시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서 한국 음식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제 전격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그 발효식품이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내세우고 있잖아요. 특장점을. 그러면 발효식품이 한국에만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나라 다 발효식품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언뜻 생각난 거는 한국 음식의 모든 근간 뿌리는 발효 음식으로 맛을 내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발효가 중요하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발효된 양념이고 그 발효된 양념으로 모든 음식에 그 간을 맞추는 그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중요시되고 훨씬 다양한 그 발효의 그 음식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대답을 대신했는데 발효의 모습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만의 어떤 그 음식에 맞는 발효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효를 잘 하는 것 같고 재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한식에 대한 애정과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보시고 뭐 우리 하나 주변에 너무 흔하지만 눈을 씻고 보면은 엄청 귀한 것이었던 김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오는 토픽이구나를 오늘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전문가분들 감사드리고요. 레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